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7살의 여성입니다. 제 나이 30에 남편이 사고로 죽었죠. 이 나이 먹고 내숭 떨 것도 없고 좋은 사람인 척 가식을 떨고 싶지도 않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잘 죽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계단에서 굴러 목이 꺾여 죽었다더군요. 제가 기억하는 건 시어머니가 장례를 치를 때 제 머리를 뜯고 뺨을 때리던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거야. 불결한 년. 네가 우리 집 식구로 들어온 순간부터 재수가 없었어. 구질구질 가난한 사람의 숟가락 하나 들고 뻔뻔하게 시집왔을 때부터 너란 것이 언젠간 사고를 칠 줄 알았다고.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이 이렇게는 안 죽었어. 그러니 죽어. 차라리 내 아들 따라서 같이 죽어.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손톱으로 기어코 제 뺨을 핥힌 시어머니는 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죠. 아니야, 너지. 네가 우리 아들 죽인 거 맞지? 안 그러고선 어떻게 그렇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수가 있어? 아무리 둘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한 입을 덮고 산 지 서방이 죽었다는데 이 표정 봐! 이게 남편 더 나오는 여자라고 할 수 있어? 당장 여기서 나가! 못 나가요. 적어도 이대로는 못 가요. 뭐? 이 뻔뻔한 년! 너 설마 내 아들 재산 노리고 그러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그건 안 된다. 내 새끼 죽인 년한테 10원 한 장도 못 가게 할 거야. 차라리 내가 싹 다 불을 질러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꿈 깨고 내 집에서 꺼져. 동네 사람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음이 그치면 다시 저를 때리는 걸 장례 치르는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더럽고 치사해도 내 새끼,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멸감을 참았던 겁니다. 남편 영정사진을 보면서 속으로 그랬죠.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그나마 애한테라도 애아빠 노릇은 하는 거잖아. 아니야? 부부라는 건 전생에 원수를 짝지어주는 일이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 전생까지 갈 것 없이 제게 남편은 현생에도 원수나 다름없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늙었지만 그래도 저 역시도 젊은 시절은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나름 가슴 아팠던 첫사랑도 했었죠. 그런데 저를 쫓아다니던 남편이 제가 거듭 거절을 하자 홧김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고 저는 그 소문으로 인해 반강제로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이야 그게 말이 되나 하겠지만 그때 그 시절에 저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초가 삼간의 한미한 가문이라도 수치니 이러면서 딸을 치워버릴 생각뿐이었으니까 말이죠. 사실은 남편의 집이 돈이 꽤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팔아버린 것에 가까웠으면서 어쨌든 그렇게 억지로 하게 된 결혼이 행복할 리는 없었고 남편은 툭하면 과거 이야기로 절 괴롭혔죠. 계집년이 남자 좋다고 졸졸 쫓아다니긴 하고 말이야. 그렇게 거절하더니 결국 내 밑에서 바닥이나 닦는 아줌마가 다 됐네. 근데 그 버릇이 결혼한다고 바뀌겠어? 이거 봐. 또 살랑살랑 궁뎅이나 흔들고 다니는 걸. 술집 여자를 데려다 놔도 너처럼은 안 하겠다. 여보, 제발 좀 그런 말은 그만할 수 없어? 그만하게 만들어야 그만하지. 지금 당신이 날 자꾸 자극하잖아. 집에 가만히 박혀있지 왜 밖을 싸돌아다녀? 너 누구 만나러 간 거 맞지? 그 첫사랑인지 뭔지 그 새끼 만났어? 내가 돈 벌고 있을 때 다른 놈 뒤나 쫓아다니면서 암캐 냄새 풍기고 다닌 거 아니야? 어머님이 심부름 시켜서 나간 거잖아.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딨어. 됐고! 앞으로 2번만 이런 이야기 내 입에서 하게 해봐. 나도 그땐 가만 안 있어. 알았어? 이게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 확. 성질 같아선 반쯤 패서 어디 가둬뒀을 텐데 이 정도면 많이 봐준 줄 알아. 결혼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폭력성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했고 술 먹고 밥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5년 정도 흐르니 제 몸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은 시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도 말이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얼굴에서 멍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퍼렇고 검붉은 자국은 감추지 못했기에 다들 알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저는 아이를 가진 상태로도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2번의 유산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가진 게 바로 제 아들 민환이었고요. 이런 상황이니 남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든 건 이제 안 맞아도 되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든 생각은 내 아들을 위해서 유산은 받아내겠다였죠. 제게 포기한다는 선택사항은 없었어요. 그저 좀 더 나은 지옥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남긴 통장 재산 등을 싹 다 자신의 명의로 옮겨놓고 배째라고 나온 거죠. 법적으로 고소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했어야 할 일이지만 수중에 돈 한 푼 없고 배운 거 없어서 제가 선택한 것은 무식하게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였습니다. 민원이를 데리고 시댁에 들어갔으니까요. 너 미쳤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더 험한 꼴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던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죠. 더 때려보세요. 남편한테 맞다가 어머님한테 맞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안마라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나마 어머님 아들이 제게 준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맷집이거든요. 이게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너 이러는 거 너희 부모도 알아? 제가 남편한테 맞아도 참으라는 분들이세요. 어차피 죽어서도 시댁에 뼈를 묻으라고 할 사람들이고요. 그런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저도 여기서 죽으려고요. 집터가 네모 반듯하니 무덤하기 딱 좋잖아요. 감히 내 앞에서... 어머님은 아들을 하나 잃었지만 전 앞서 2 잃었어요. 그러니 하나 남은 아들이라도 모든 걸 걸고 지킬 겁니다. 죽은 아들이야 그립다 가슴에 묻는 게 전부겠지만 지켜야 할 자식이 있는 애미는 궁지에 몰리면 물어요. 눈에 뵈는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포기하세요. 인연이 이제 날 잡아먹으려고 하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대문 열어드릴까요? 아님 이장님한테 방송이라도 해달라고 해요? 야! 그니까 돈 주세요. 아님 평생 저랑 사시든가. 물론 밥, 김장, 제사? 이런 거 일절 안 해요. 이날 이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살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라 민환이 엄마니까요. 그러니 제 아들 지키려면 전 뭐든 해요, 뭐든! 시어머니는 힘으로 되지 않자 물건을 던졌고 전 머리에서 피까지 줄줄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저 웃기만 했고 그 상태로 동네를 돌아다니기까지 했어요. 일부러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말이죠. 남편에게 당했을 때처럼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저를 아는 사람이나 동창을 봐도 그냥 웃었어요. 그러자 슬슬 저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김장을 하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며 말했죠. 아이, 기정이 죽은 건 안쓰럽지만 이건 아니지. 아무리 시집살이가 독하다지만 어떻게 며느리를 때려? 그 옛날 내가 시집살이 할 때도 구박은 했어도 때리진 않았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짓을 해. 아이, 동네 창피하지도 않어? 그 나이 먹었으면 자중할 줄도 알아야지. 아유, 그래. 나도 좀 아니다 싶었어. 아이, 그냥 돈 주고 보내. 남편 죽으면 당연히 아내랑 자식이 유산 받는 건데 그걸 왜 중간에서 가로채? 아, 떠난 기정이가 맘 놓고 갈 수나 있겠어? 며느리가 미워도 손자한테 그러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딨어? 늙어서 돈 가지고 그럼 추해? 시어머니보다 한참 나이가 있던 분들의 말이었기에 막상 화를 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삼켜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시어머니의 허파를 뒤집었고 맞아도 꿈쩍도 안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고작 2달 만에 2 손 2발 다 들었죠. 빼돌린 돈 전부를 제게 주면서 자기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말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 권리를 처음으로 되찾게 됐던 겁니다. 결혼까지도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강제였는데 난생 처음 제 손으로 제가 원하는 걸 얻게 된 거죠. 여자는 일해야 한다. 부모는 섬기고 늘 공경해야 한다. 어른들에겐 잘하고 남편에겐 순종적이어야 한다. 저는 그전까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처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도 맞는 말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주도적이라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그 일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저희 부모님과도 인연을 끊었고 그 동네를 떠나 아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죠. 비록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농촌이었지만 전 그곳에서 꽤 잘 적응을 했습니다. 작은 집을 구했고 주변 사람들의 농산일을 도우면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컴퓨터인지 뭔지를 사달라고 저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게임인지 뭔지를 하겠다고 했고요. 게임이 머리에 안 좋다는 말도 있고 다른 부모님들의 경우는 최대한 늦게 사주는 게 좋다고 제게 조언을 해줬죠. 그런데도 저는 아들이 원하는 걸 무시하기 힘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애비 없이 커서 마음이 아팠는데 밤낮으로 일하느라 어린 시절에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주지 못해 늘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덜컥 그 비싼 걸 사줬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옷, 유행하는 것까지 해달라고 하면 뭐든 해줬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자라면서 점점 버릇이 없어져 갔어요. 엄마, 우리도 이 촌구석에서 좀 떠나자. 다른 사람들은 다들 나가. 내 친구들도 다 떠났고. 나도 아파트 살고 싶단 말이야. 이런 소똥 냄새 나는 곳 말고. 너 여기 좋아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마음껏 좋은 공기 마시면서 뛰어놀고 친구들도 많다고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건 어릴 때잖아. 내 친구들은 이제 대학 준비한다고 다 밖으로 나갔단 말이야. 우리도 가자. 나 대학은 제대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대학? 엄마는 내가 이런 시골에 박혀서 농사꾼 되길 바라는 거야? 고추 농사하고 사과나 따라고 여기 있겠다고 하는 거냐고. 맹모 삼천지교 몰라? 부모가 잘해야 자식이 잘 되는 거야. 다른 애들은 학원 다니고 경쟁하면서 매일 발전하는데 난 이게 뭐냐고. 그래도 여기서 엄마가 일을 하는데 어딜 가? 엄마도 진짜 이기적이다. 자식을 위해서 다른 일 찾아보는 게 엄마가 해야 할 일 아니야? 그리고 우리 돈 있잖아. 할머니한테 돈 받아온 거 안 쓰고 꽁꽁 숨겨둔 거 다 알아. 그게 얼마나 된다고? 일단은 좀 더 생각해보자. 싫어. 당장 가고 싶다고. 나만 뒤처지는 거 끔찍하고 싫어. 무슨 엄마가 이따위야? 자식이 공부하겠다는데도 이런 똥냄새 나는 곳에서 살라고 하는 게 부모야? 이럴 거면 차라리 낳지 말지 그랬어? 아니면 할머니한테 아예 날 버리고 오던가. 미나니 너 정말 버릇없이 이럴 거야? 몰라. 나 엄마랑 이제 말도 안 할 거야. 밥도 안 먹을 거니까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가.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놈은 없을 거야. 참고로 아들은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 저 역시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랑만 듬뿍 받고 자란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땐 사춘기의 반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버릇이라도 좀 고치자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헌데 아들은 자신의 고집이 통하지 않자 학교에서 사고를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들어보니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화분을 던져서 창문을 깨트렸다고 해요. 다행히 학교에서는 그냥 경고로 넘어가긴 했지만 아들은 그때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기 시작했죠. 해서 결국 저는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바보 같고 그런 제가 이해 안 되실 분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핑계라는 것도 아는데 자식에게 이해를 강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강요라는 걸 하다 보면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시집을 가라고 등 떠밀던 그때가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때 딱 한 번만 제 편을 들어주셨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자꾸만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우린 농촌 마을을 벗어나 서울로 오게 됐죠. 호기롭게 올라오긴 했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에 일도 다녀보고 청소 일도 따라가 봤지만 적성에 영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업교육이라는 걸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전 컴퓨터를 처음으로 접하게 됐죠.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힘들긴 했지만 전 아주 천천히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옆집에 살고 있던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니, 어디서 이런 채소를 구했어? 농약도 하나도 안 치고 키운 거 맞지? 이 귀한 걸 내가 이거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 돈이라도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아니에요. 이전에 살던 마을에 친한 분들이 때 되면 보내주시는걸요. 그래? 그런 인맥은 복이지 복. 그러지 말고 나한테도 소개 좀 시켜줘. 공짜로 얻겠다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이거 당근이랑 쪽파가 너무 좋네. 이걸 돈을 주고 사서 드시겠다고요? 그럼 마트는 여기저기 손을 타서 그런지 비싸. 그러니 이렇게 농사하는 사람들이랑 거래하면 돈을 더 주더라도 훨씬 싸지. 그럼 그 사람들도 좋고 받는 나도 좋지 않겠어? 저는 그때 순간 번쩍 머릿속에서 농산물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통 단계를 최대한 줄이고 소비하는 사람과 판매자가 직거래를 하는 형태로만 해도 꽤 잘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저는 일부의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그렇게 저는 어렵게 배운 컴퓨터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고 이전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겁니다. 지금은 그런 온라인 판매가 꽤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경쟁이 치열하진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전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유가 생기니 당시에 성인이 된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였죠. 엄마, 나도 차 사줘. 다른 집 부모는 자식이 면허 따면 바로 자동차 한 대는 기본으로 뽑아준다는데 엄마는 왜 그런 눈치도 없어? 이동하기 불편해서 차 있어야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차가 구입한다고 끝이야? 보험료 내야지. 차량 유지비 들어가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벌써부터 자동차야. 그리고 너 재수생이야. 엄마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게 진작에 서울 올라와서 공부했으면 되는데 다른 애들보다 늦게 왔으니 당연한 거지. 뭐 1, 2년이면 뚝딱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아들은 엄마 머리 닮는다고 그랬어. 엄마 닮아서 멍청한가 보지. 미나나, 너 정말 계속 정신 안 차릴 거야? 학원도 계속 빠지고 놀기만 하고. 너 정말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다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엄마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엄마 이제 돈 잘 버는 온라인 쇼핑몰 대표잖아. 취업 안 되는 것 같으면 엄마 밑에서 일하면 되는 거고. 내가 고스란히 물려받아도 되잖아.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어차피 엄마 나 못 이겨. 나 엄마 자동차 안 사주면 오토바이 몰고 다닐 거야. 그래도 된다고 허락해주면 앞으로 쭉 그렇게 할게.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군대를 다녀오면 사람이 되겠지 해서 기대를 해봐도 소용은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사고를 치면 수습하고 협박을 하면 넘어갔어요. 제가 그렇게 키웠으니 온전히 제가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어르고 달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한 곳에 겨우 들어가게 되었고 남들보다 늦긴 했지만 취업에도 성공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입사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잘리기도 했죠. 미나니, 너 왜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어? 오늘 첫 출근 아니었어? 배를 긁으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던 아들이 귀찮은데 대답했습니다. 다 그럴만해서 그만뒀어. 뭐? 또? 도대체 너 왜 그렇게 일을 계속 그만둬? 저번엔 일주일 만에 퇴사하더니 이번엔 첫 출근도 안 하고 그만뒀다는 거야? 짜증나게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잖아. 내가 어제 긴장을 해서 좀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났어. 그래서 30분 정도 늦겠다고 말했는데 10분 안에 오래.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한 거야.
신입이 그러면 어르고 달래주면서 천천히 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갑질을 하니까 나도 더는 못 참은 거라고. 30분이고 10분이고 어차피 지각인데 호들갑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은 아들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더군요. 그 뒤로도 아들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하고 용돈을 타서 쓰는 게 생활의 전부였죠.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아들은 바들바들 떨면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마음의 병이 아들까지 망친 거니 그저 제 스스로를 탓하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덧 30살이 되었을 때 거짓말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한 달, 두 달을 넘어서 군말 없이 회사에 출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때 전 누군지도 몰랐던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실제로 만났을 때도 그 아이가 너무 좋았죠. 싹싹하고 예쁘고 참 야무진 그런 애였습니다. 우리 미나니 마음 잡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한테 아가씨는 평생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은인이라뇨.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애가 아직 많이 부족할 거예요. 제가 제대로 잘 키우지 못해서. 근데 저렇게 자기 구실하면서 잘 지내게 된 건 아가씨 덕분이거든요. 에이, 민환 씨가 은근히 어머님 많이 챙겨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채워가면 되잖아요. 아유,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정말 고마워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시집살이 같은 건 안 시킨다고 약속할게요. 딸 같은 며느리 이런 것도 촌스럽죠?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딨다고. 그러니 최대한 적게 보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도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말아요. 아주 가끔 만나게 되면 외식하고 커피나 한 잔 먹는 걸로 하고요. 자고로 시댁에서 쓸데없이 복잡거리면 며느리가 움직이게 되고 그게 시집살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며느린 그 말에 감동을 받은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저 민환 씨한테 받은 청혼보다 더 멋져서 심장이 뛰었어요. 아마 저처럼 이런 말 들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어머님, 저도 진짜로 잘할게요. 우린 그날 이후로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제 아들보다 2살이 더 많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인지 아들을 더 잘 챙기고 이끌어주는 게 좋았죠. 아들 역시도 자신이 결혼할 사람과 제가 잘 지내니 기분도 좋아 보였고요. 그렇게 정말로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상견례를 하기 전까진 말이죠. 하필 그곳에서 마주한 안사도는 제 동창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에게 맞고 살던 그 동네에서 모든 걸 다 봤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식은땀이 뻘뻘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안사도는 제 손을 잡았죠. 이게 얼마만이야? 경순이 너 정말 많이 늙었다. 길에서 봤으면 모르고 지나갔겠어. 고생을 많이 한 거야? 어쩜 애가 아주 반쪽이 되었네. 나 기억하지? 나 정화야, 정화. 저는 어색하게 그저 웃었습니다. 그래, 정화 넌 그대로네. 우리 전에는 꽤 친하게 지냈잖아. 기억하지? 너희 아빠랑 우리 아빠가 특히나 친해서 낚시하는 곳에 따라다니고 우리 집에서 고기도 같이 구워 먹고 했던 거 기억해? 왜? 내 옷 너한테 물려주고 했었잖아. 우리 엄마가 매번 내 옷 챙겨서 줬고, 맞지? 글쎄, 너무 어려서 잘...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럴 때가 아니구나. 우리 애들 당황했겠어. 나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서. 너랑 나랑 사돈지간이 된다고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 이것도 정말 인연이네. 그 친구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땠고 우리가 얼마나 친했는지 떠들었지만 전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과거가 또다시 아들에게 해가 될까 두렵기만 했죠. 폭력성 있는 아버지를 뒀다는 걸 혹여나 아들에게 말하지 않을까, 제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알게 되는 건 아닐까,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그 자리가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불편했던 것은 정화의 말과는 달리
우린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양쪽 아버지끼리 친했을 뿐이고 저와는 학교에서 말조차 섞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 이유는 하나였죠. 어린 시절부터 눈치도 없고 잘난 척이 무척이나 심했거든요. 실제로 저희 집에 비해서 정원의 집은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 차이 때문에 꺼려한 것은 아니었고 그 성격이 문제였어요. 상대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고 이야기를 섞을수록 기분이 나빠지곤 했기 때문에 저 외에 다른 친구들도 정화를 싫어했었죠. 예를 들어 도시락이 부실한 친구에게 대놓고 너네 집 가난해? 이걸 사람이 먹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애였거든요. 설마 지금도 그럴까 했는데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살고 있다고? 신림? 그것도 구동? 어머, 그 산동네를 산다고? 산동네는 아니고 지금은 꽤 개발이 되어서. 개발은 무슨 거기가 고시촌 뭐 그런 거 있지 않아? 아, 거기 서울대가 유명하지? 서울대 근처에 있는 곳이잖아. 주변에 학생들이나 사는 곳 아닌가? 맞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어. 10년도 더 전엔 불편한 것도 많았는데 동네에 젊은 사람도 많고 생각보다 괜찮아. 우리 집은 더구나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곁에 있던 바깥사돈이 많이 좋아졌다며 맞장구를 쳤지만 친구는 호들갑을 떨더군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해?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지금 상견례 자리긴 해도 난 친구 만나서 너무 좋단 말이야. 그리고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속사정 알아도 다 이해를 한다는 거지. 그니까 다 가족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말해도 돼. 힘든 거 없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 맞고? 당연하지. 일하고 있는 게 잘 풀려서 돈 못 벌지 않고 지금 사는 집도 4명이고. 아, 그래? 이 나이에 일을 한다고? 무슨 일 하는데? 농산물 직영 쇼핑몰이야. 아유, 저런. 그러니까 신림에서 사는구나. 쇼핑몰 나도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많이 힘들단 소리 들었어. 그렇게 어렵게 사니까 신림에서 못 벗어난 거 맞지?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어디든 이사 갈 수 있지. 그럼 강남으로 와. 그 정도는 해야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나처럼 말이야. 우리 남편이 능력이 좀 있는 편이라서 난 진짜로 걱정할 게 하나 없거든. 올 수 있겠어? 아니다, 됐다. 너한텐 너무 무리지? 솔직히 그 나이에 신림에 집이라도 하나 있는 게 어디야? 집이라는 것도 비 막아주면 그게 집이지 뭐. 무엇보다 우리 애들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아니니? 그렇지. 근데 나 솔직하게 물어볼게. 애들 결혼은 시킬 형편이 되긴 해? 나야 우리 남편이 돈 탁탁 벌어서 오고 노후 걱정도 없이 잘 살지만 넌 혼자서 벌잖아. 그것도 그 산꼭대기에서 혼자 살면서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나 어려우면 우리 쪽에서 다 준비해도. 아니야. 나 그렇게까지 힘든 것도 없고 다 맞춰서 보낼 거야. 그렇게까지 무리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도와달라고 편하게 말하고. 친구끼리 사정이야 봐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사정 뻔히 잘 아는데. 그러니까 꼭 말해줘. 힘들면 나한테 몰래 말이라도 하라고. 알았지? 아마 그때 바깥사돈이 말리지 않았다면 눈물까지 찍어내려고 들었을 겁니다. 솔직히 불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저를 무시하는 거야 원래 성격을 알고 있는 상황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저 때문에 제 아들까지 무시를 당할까봐 걱정까지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동차에 전세금까지 투자했고 들어가는 가구도 뭐 하나 부족하지 않게 챙겼네요.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 낮잡아보는 안사돈의 태도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죠. 너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 남자 사랑받고 사는 게 당연한 나이에 혼자 힘으로 일하는 거 말이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 거야.
난 요즘 경순이 너 보면 더 늙어선 리어카라도 끌고 다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이가 적다곤 못해도 나이에 비해 능력도 있는데. 어머, 혹시 불쾌했니? 난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냥 안타까워 그렇지. 지금이야 자기 앞가림한다고 해도 이 사업이라는 게 꼭 흥할 순 없는 거잖아. 그리고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없을 거고. 난 그저 널 걱정하는 마음밖에 없어. 내 마음 알지?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 대 쥐어받고 싶다라는 생각과 저 입을 다물게 하려면 강남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제가 재력을 과시하고 뭘 하든 친구는 저를 빈민대하듯 했고 도저히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 보통은 진짜 대단하다, 멋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친구는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건 너무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진짜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혼자서 운영하던 사업을 좀 더 확장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 직원 하나를 뽑아 일도 늘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1년 바짝 하다 보니 어느덧 직원 수는 4명이 되었고 그 효과는 고스란히 높은 수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기대하지도 않던 작은 변화가 생기더군요.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 말이죠. 어머님, 저희 또 왔어요.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유명한 한의원에서 보약도 지어왔어요. 아니, 여길 또 왜 왔어? 내가 말했잖아. 며느리랑 시어머니 척기 보는 게 좋다고. 그래도 전 어머님 좋은데. 시집살이라고 생각 전혀 안 드니까 그냥 저 오고 가는 거 예쁘게 봐주세요. 이 사람도 이참에 효도 비슷한 거라도 하게 만들고요. 곁에 서 있던 아들이 손에 들고 있던 보약을 넘겨주며 말했죠. 엄마, 일도 좀 쉬어가면서 해. 그러다가 진짜 몸 상해. 내가 살다 보니 민원이 너한테 그런 말을 다 듣네. 엄만 이제 소원도 없어. 결혼 잘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다니. 사랑의 힘이 진짜 대단하긴 하네. 아유, 엄마도 참. 그나저나 엄마, 나 말이야. 혹시 엄마 일하는 거 좀 도울까? 지금 있는 회사보다 벌이도 괜찮을 것 같고 엄마도 슬슬 혼자서는 힘들잖아. 아들의 말에 좀 혹하긴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부모 자식이 같이 일하는 거 직원들한테 눈치만 주는 일이잖니. 가족 같은 회사는 오래 유지하기 힘들어. 다른 건 몰라도 일에 있어서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고. 그때 아들이 좀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전 일부러 더 모른 척했어요. 경제적으로 이만 독립을 시키고 싶기도 했고 그때 제 목표는 오로지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더 흐른 뒤 저는 운 좋게 경매로 강남의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면서 목적을 이루게 됐죠. 비록 모은 돈 전부가 들어갈 정도로 무리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남편 사랑 없고 남편 능력이 없어도 저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반쯤은 유치한 오기였지만 그간 무시를 당한 걸 떠올리면 아마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리모델링까지 다 하고 집들이까지 했을 때 정화의 반응은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릴 정도였죠. 늘 제 안위를 걱정했던 말과는 달리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더 좋았습니다.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처음 던진 말이 이거였죠. 화장실만 빼고 다 대출인 거 아니야? 이게 다 빚이지 빚. 대출은 2억 정도 받은 게 전부라. 정확히는 화장실만 내가 갚을 부분이고 나머진 내 전 재산 털어서 샀거든. 그리고 2억이 무슨 빚이니?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조만간 갚으면 그만이지. 근데 너무 넓은 거 아니야? 혼자 살면서 이런 집은 좀 허세지. 그때 바깥사돈이 눈치 없이 허허 웃으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진짜 사부인 대단하시네요. 우리 나이에 뭔가를 도전한다는 것도 힘이 들고 회사 생활 오래 한 저도 컴퓨터를 다루는 건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혼자 힘으로 성공하셨다니 너무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진짜 멋지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돈. 아이, 당연하죠. 이건 뭐 인간승리라고 봐야죠. 솔직히 너무 부러울 정도입니다. 여기 시세를 생각하면 저희 집이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라서. 저도 은퇴한 김에 컴퓨터라도 배워야 되는 건 아닌지. 특히나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 쇼핑몰이 막 대세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인데 10년 전부터 이걸 하셨다는 게 진짜 최고네요. 그 정도로 칭찬해 주시니 부끄럽네요. 어쨌든 이렇게 와주셨으니 제가 준비한 식사라도 얼른 하시죠. 이러다가 다 식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음식 냄새가 너무 좋아요, 사부인. 그날 제 음식 솜씨에 바깥사도는 연신 엄지를 치켜들었고 곁에 있던 정화의 표정은 썩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전 그날 집들이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갔을 때 좋아서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는데 오래전 시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받았을 때보다 더 좋았죠. 제 힘으로 이뤄낸 내 집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든든했고요. 아들도 이제 정신을 차렸고 착한 며느리까지 있으니 더는 바랄 거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알게 됐죠.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며느리가 떡하니 누워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죠. 여길 어떻게 들어왔어? 아, 그거요? 비밀번호 치고요. 민원 씨 생일이 비밀번호더라고요. 그냥 한번 눌러봤는데 열리던데요? 집이 진짜 좋아요, 어머님. 저도 이런 곳에서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아, 그러니? 밥은 먹었어? 네가 올 줄 몰라서 집에 뭐가 있진 않은데 나가서 먹을래? 아니요, 저 드릴 말씀 있어서요. 솔직히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무슨 실수라도 해서 이혼 소리라도 나올까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죠. 혹시 민원이가 무슨 일이라도 저질렀니? 그런 거야? 그건 아닌데 저희 두 사람 이 집에서 살면 안 될까 해서요. 저 강남 살아보고 싶어서요. 괜찮죠? 남편도 은근히 바라는 눈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찾아온 거거든요. 나랑 같이 살겠다는 그런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너한텐 많이 불편한 일이 될 텐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 집이랑 이 집이랑 바꿔서 사는 건 어때요? 뭐? 솔직히 어머님은 이 집에 안 살아도 되잖아요. 사무실도 신림에 있고 그럼 저희 집에 위치한 곳이랑 더 가깝잖아요. 출근하기도 편한데 굳이 여기서 사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한테 그냥 빌려준다 아니면 대여한다고 생각하실 수 없어요? 1년 정도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갑자기 집을 바꾸자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너흰 젊고 노력만 하다 보면 너희 힘으로도 충분히. 어머님 세대가 뭘 알겠어요. 그땐 중졸이든 고졸이든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세대였을 테지만 저희는 아니거든요. 대학은 기본에 취업하려면 자격증을 몇 개나 따야 하죠. 근데 그렇게 취업해서 평생을 벌어도 이런 집에서 절대 못 사는 게 현실이고요. 아끼면서 거의 쓰지 않아도 3년에 1억을 모을까 말까인데 노력이라는 걸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요. 아가, 말이 좀 그렇지 않니? 지금 억지를 피운다는 생각은 안 들어? 민원인 이거 알아? 그럼 알죠. 제가 대표로 온 건데. 그냥 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어머님한테도 잘했잖아요. 전 솔직히 이 말 꺼내면 당장 집을 바꿔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무슨 도둑질하러 온 사람 취급하시면서 표정도 그러시니까 좀 실망스럽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차마 며느리에게 화를 낼 순 없었죠. 저도 어쩌지 못한 민원이를 정신 차리게 만든 장본인이었기에 앞으로도 잘해주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나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일단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긴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아들까지 합세해서 두 사람이 저에게 집을 달라고 시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올라가고 싶다면서 사고치고 학교에 나가지 않았던 그때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이가 마냥 좋던 두 아이도 다투는 걸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죠. 어차피 이미 내가 성공했다는 것도 보여줬고 또는 사돈 쪽에서 우리 집을 무시하지도 못할 테니 그냥 아들 내외 잘 살라고 이 집을 비워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기가 무섭게 저는 두 아이들의 대화를 어쩌다가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밖에서 약속을 잡았죠. 집을 주겠다는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은 제가 이미 와 있는 줄 모르고 제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진짜 짜증나. 아, 뭐야. 어머님 그 집 우리한테 진짜 안 주실 것 같아. 시위 좀 하면 받을 수 있을 거라더니 아예 단칼에 거절을 하셨다니까? 우리 엄마가 나이 드니 변했나?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이러다 진짜 집 못 받겠어. 당신 이제 어쩔 거야? 보약 들고 살랑살랑 꼬리를 쳤을 때도 돈 한 푼 못 받았는데 그 돈이 전부 저 집에 박혀버렸잖아. 시위한다고 전 재산을 털어 산 집을 주겠어? 그런 방법 말고 다른 거 없어? 이제까지 그냥 뗐으면 다 들어줘서 나도 모르지.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이야. 근데 난 솔직히 못하겠어. 진짜 머리만 너무 아파. 그럼 이참에 엄마 생일에 아예 가지 말고 남처럼 그렇게 인연을 끊어볼까? 아니다. 그건 무리네. 우리 엄마는 원래 우리끼리 잘 살라고 연락 거의 안 하잖아. 그건 맞지. 그럼 이건 어때?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우리 둘이 이혼한다고 울며불며 난리를 피우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지 않을까?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 그때 느꼈던 충격과 배신감은 엄청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줬고 죽은 내 남편처럼 굴기 싫어 매 한 번 들지 않고 아들을 키웠어요. 한부모라서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사랑이긴 해도 제 나름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제 돈이 탐이 나서 며느리와 작당을 하는 꼴을 보니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늦긴 했지만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야겠다고 다짐을 했네요. 그렇게 저는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복수를 계획했죠. 돈에 미쳐서 이혼까지 불사한다는 아이들이었으니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제가 줬던 모든 혜택을 강제로 회수하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아들 내외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의 명의까지 모두 제 것이었죠. 보험료를 내고 차량 유지 비용이 부담스러우니 아들도 거부를 했었고 제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하려고 그냥 뒀던 거였습니다. 저는 차는 바로 팔아버렸고 그 다음엔 전세 계약을 끝내버렸죠. 그러니 얼마 후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그것도 안사돈까지 앞장세워 찾아왔더군요. 경순이 너 이게 무슨 짓이니? 부동산에 우리가 다 알아보고 오는 길이야. 집을 내놔? 그리고 차도 팔아? 우리 애들 부족함 없이 살게 하겠다더니 이제 결혼했으니 도로 회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무리해서 이 집 사서 화장실만 빼고 자기 집이라고 하더니 너 사업이라도 말아먹은 거지? 그러니 자동차까지 팔아먹은 거 아니야? 맞지? 파들거리며 떠는 꼴이 웃겨 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죠. 희망사항이니? 그런데 어쩌지? 난 이미 여기 빚 하나도 없이 다 상환해버렸거든. 그리고 그 재산 처분한 건 돌려받을 만해서 그랬어. 왜? 내가 준 걸 도로 받겠다는 게 잘못이야? 너 미쳤어? 부모가 됐으면 자식들한테 뭐든 하나는 더 내어줘야지. 아니야? 그러게. 나도 그런 줄 알고 평생을 살았는데 소용없더라. 글쎄 내 아들이랑 네 딸이 뭐라고 한지 알아? 이 아파트 받으려고 이혼하는 신용까지 한다고 하더라. 나한테 잘했던 것도 다 빌어먹을 돈 때문이었고. 너희 집이야말로 잘 산다고 들었는데 딸을 어떻게 그렇게 키웠니? 나도 자식 제대로 키웠다고 말은 못하지만 정화 너도 참 힘들었겠네. 뭐? 이게 감히... 너 이제 돈맛 좀 봤다고 지금 내 앞에서 유세했다는 거야? 그래.
난 빌어먹을 남편도 없고 집에서 지원도 안 받았지만 이렇게 혼자 힘으로 성공했어. 유세 좀 떨면 어때? 잘난 남편 하나 가진 걸로 넌 하루 종일 유세를 떨면서.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나도 이건 못 참아. 네 아들 이혼당해도 괜찮겠어?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아들을 보며 눈을 흘겼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죠. 상관없어. 난 내 아들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으니 이제부터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라고 할 거야. 이혼을 하던 아님 당하던 이미 내 손 떠났어. 물론 돈에 미쳐서 나한테 집 내놔라고 했던 네 딸한테도 뭐라고 안 할 거야. 그건 네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너도 나 못지않게 자식 잘못 키운 것 같으니 분발하는 게 좋겠네. 제 말에 안사돈은 씩씩거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길 반복했습니다. 이내 코가 벌렁거리며 움직이더니 입에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내 헌옷이나 물려봤던 년이 지금 돈 좀 생겼다고 날 가르치려고 해? 감히? 그래, 그거 기억나네. 너 네 남편한테 머리채 잡혀서 울 동네 한 바퀴 돌아다녔잖아. 바닥에 질질 끌려서 기어다니는 걸 봤을 때 난 개새끼가 산책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구질구질 시궁창에서 살던 네 모습은 잊어버렸니? 그때 며느리가 자신의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이건 나! 내가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잖아. 매번 눈이 시퍼렇게 돼서 땅만 보고 걷던 게 바로 얘야. 애도 2번이나 유산당했잖아. 배를 발로 걷어차서. 그거 모르는 동네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 그리고 그 끔찍한 놈의 자식이 김서방이고. 저는 소리를 꽥 질렀죠. 너 그만 못해? 못해. 내가 왜? 김서방도 알 건 알아야지. 내가 이 정도로 널 배려했어. 그전엔 입도 뻥끗 안 했다고. 더구나 그런 놈의 씨가 민원이 적은데도 내가 내 딸 짝으로 삼아줬잖아. 그럼 감사하다고 엎드려 빌고 이 집을 내줘도 12번은 더 내줬어야지. 더러운 핏줄 가진 아들 새끼를 우리 집에 들이밀기 전에 말이야. 근데 도로 돈을 가져가? 지금이라도 내놔. 너 미쳤니? 내가 왜 줘야 하는데? 내 딸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야겠으니 내놓으라고! 기가 차네. 이제 보니 돈에 미친 게 너였니? 제 말에 발끈한 정화는 제 머리채를 잡아 뜯었고 저 역시 뒤엉겨서 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아들이 절 보호하듯 감싸고는 자신의 장모를 밀어버렸죠. 자네 지금 날 밀었어? 진짜로 이혼당하고 싶어? 내 딸은 내 말이면 뭐든 해, 알아? 아들은 얼굴이 벌겋게 되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를 보았고 이내 며느리가 앞으로 나서서 이혼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정화의 손을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곤 제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었죠. 그러더니 모든 걸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도박을 하다 빚을 졌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고요. 민환 씨한테 부탁하고 사정해서 같이 하기로 한 거지. 민환 씨 잘못은 전혀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예요. 저 때문에 이 사람도 하기 싫은 짓 억지로 한 거고, 그리고 이 집을 차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세를 나서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년이라고 했던 거고요. 도박? 네. 우리 엄마는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퇴직하고 돈을 아끼라는 소리에 뭐가 잘못된 건지 돈을 불려보겠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럼 결혼 전부터 우리 집에 돈 있는 거 알고 시집 온 거니? 제가 묻자 민원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어 대답했죠. 그건 아니야. 실은 장모님이 이 사람을 협박했어, 엄마. 협박? 그게 무슨 말이니? 들어보니 제 며느리는 바깥사돈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겁니다. 당시 집안 차이로 바깥사돈 쪽 집에서 정화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 동네에서나 잘 사는 편이었지 따지고 보면 부자라고 하기 애매하긴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두 사람은 헤어지기 직전이었는데 정화가 임신을 하며 결혼이 강행된 거였죠. 그렇게 결혼 생활하며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도박으로 일을 크게 저질렀으니 이혼당할까 두려워 제 딸을 협박한 겁니다. 우리 엄마는 돈 때문에 저희 아버지랑 결혼을 했고 저는 그 수단으로 쓰였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도 30 넘었고 그 정도로 충격은 안 받아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너무 가엾잖아요. 평생을 저를 친딸로 여기고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저를 위해서 뭐든 해주셨는데, 그래서 돈만 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난 씨한테 도와달라고 했고 일이 그렇게 된 거죠.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로 금방 쓰고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를 감싸 안아줬죠. 비록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순 없지만 최악의 부모를 만나면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상처를 받아봤기에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나직하게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모르고 평생을 사는 것도 아버지에게 못할 짓이야.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몫인 거고. 그러니까 너도 더는 나쁜 부모에게 휘둘리지 마. 네 삶을 살아야지. 그간 많이 힘들었지? 그냥 말을 하지 그랬어. 돈 필요하다고. 아휴. 제 말에 며느린 오열을 했고 아들도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내 아내랑 잘 지내는데 거기에서 이런 소리 하기 그랬고 미안해, 엄마. 그냥 다른 것도 다 미안. 아마도 그건 제 과거의 불행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어머니를 때리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충격도 있었을 테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해줬던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얼마 후 며느리는 모든 사실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다 털어놨어요. 덕분에 정화는 이혼당해 쫓겨났고 재산 분할을 받긴 했어도 빚을 갚아야 했기에 빈털터리가 될 것은 볼보듯 뻔한 일이었죠. 반면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박가사돈의 반응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아들 낳아야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너 낳고 우리 둘 사이엔 자식이 더는 안 생겼지. 혹시나 내가 잘못인가 싶어 오래전 병원에 갔었어. 무정자증이라고 하더구나. 아빠는 이미 알았어, 이거사. 뭐? 그런데도 엄마랑 이혼을 안 했다고? 이혼해서 뭐해? 이미 넌 내 딸이고 그 여자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어 용서했지. 근데 이번에 왜 이혼을 했냐고? 뭐 도박 때문도 돈 때문도 아니라 널 협박했기 때문이다. 너한테 그러는 건 절대 용서 못하겠더라고. 아빠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 넌 잘못 없어. 넌 아무 잘못 없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딸이야. 내가 죽었어도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넌 내 딸이다. 알았니? 그 일이 있고 며느리와 제 아들은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서로 보듬어주면서 결혼 생활도 충실히 하고 있고요. 힘든 순간 내치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제게 고마웠는지 며느리는 유독 저를 잘 따릅니다. 매해 생일도 명절도 우린 함께 지내고 있어요. 설마 돈 때문에 이러냐고 이 집 줄까? 하며 지금처럼 장난을 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감춘 것들이 결국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 말이죠. 아들은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며느리는 진실을 숨기려고 어머니에게 휘둘려야 했던 겁니다. 어쩌면 저 역시도 처음부터 솔직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힘든 이야기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진실을 숨기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진실 속에서 피어나고 진짜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마주하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끝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늘 행복하세요.